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 분까지는 여러분들 필요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두 기기로 들어온 친구들은 두 기로 들어온다는 것도 개인톡으로 개인 채팅으로 알려주시고 비디오 영상을 키지 못하는 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사항들 제게 지금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주차부터 다시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 프로젝트 과제 제출이 있잖아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제 오늘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까지는 과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가 대기하고 기다릴 때 개인톡으로다가 그런 사항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그 시대별로다가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조선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어느 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답사 활동을 해 줘 가지고
시간만 넉넉하다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던 답사 보고서도 우리가 공유해가지고 들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다녀왔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다녀왔던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눈도 뜨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넓어질 수 있지만 지난 3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 이제 경험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답사를 다녔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렇게 답사를 다녀왔고 또 그런 걸 토론하면서 작은 역사가 되기 위한 그런 우리의 경험들 3주간의 적은 선수들의 발표였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맛은 보게 되었으니까 오늘은 다시 각 시대 우리 한국 역사의 각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적은 선수들이 과제를 제출해줬다, 프로젝트를 제출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적은 우리 프로젝트를 제출한 선수들이 정말 좀 개성 있게, 개성이 같은 역사책을 읽어도 역사책 읽고 시험 보고 역사책 읽고 시험 보고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활용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역사를 배워서 누군가에게 내가 좀 가르쳐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데 오늘 프로젝트를 제출한 친구들이 나름대로 그런 끼가 보여가지고 숫자가 적어서는 실망 그런데 그렇게 끼를 또 만날 수 있어서는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고 그러죠. 이번 11주차 우리 교재 범위가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범위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9부와 10부의 내용인데요. 물론 우리는 교재를 꼭 이것만을 하지만 그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9부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우리 고재가 얘기하는 9부의 내용은 4대부가 지배하는 왕국 10부의 내용은 왕정복고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크게 얘기하면 조선 중후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아니 세미나 토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조선의 중기 4대부가 왕권과 신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똑같은 그 조선의 목적이 있었어요. 유교, 정치가 구현되는 왕국, 사회,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주도권을 왕이 갖는가, 신하가 갖는가라고 하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은 어느 사회에 있는 것처럼 조선 사회도 있어 왔고요. 초기에는 강력한 군주, 세조라든지 태조와 같은 강력한 군주, 능력 있는 군주들에 의해 가지고 왕권이 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임진왜란과 같은 큰 전쟁을 치르고 그 큰 전쟁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겼지만은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임진왜란이었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임진왜란 때 왜 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임진왜란 엄나무 신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신념이 왕권이 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수도를 버리고 떠났다는 건 백성들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왕권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백성들은 나 몰라라고 백성들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조선 유교의 왕의 위치였는데
자식은 내비두고 아버지 혼자만 살겠다고 그냥 말로 야밤도주 해서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왕은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존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그는 어느 독재자를 포함해서 어느 군주들이나 어느 리더들이 백성들 앞에서는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야밤 도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백성을 버리고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왕권이 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요. 이거는 어쨌든 신분제 사회였고 세습제 사회였기 때문에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조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임팩트, 한국전쟁, 6.25 전쟁이 우리 역사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가치에 의해 가지고 한민족이 둘로 나누어져서 그 영향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 두 진영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공산당 말갱이다라고 하는 공격하는 의미로 얘기도 하고 그걸로도 또 피해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어도 북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상상하게 하고 또 북과 연관되어 있는 그 지점들이 지난 역사에 내가 발을 담궜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북과 남은 현재 어쨌든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쟁을 했던 두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 자기 입장의 영향력, 남쪽 사회에 북한은 북한의 영향력, 남쪽 사회는 북한의 남쪽의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긴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 21세기 2020년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단 사회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분단 사회가 진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분단 국가가, 분단 사회가 진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끊임없이 진영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전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늘 존재해 왔고 그 전쟁은 그 이후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곤 했죠. 이 조선 중기를 얘기할 때 그러면서 두 전쟁이 참 중요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발표를 통해서 강연을 듣기 전에 첫 번째 전쟁, 조선 중후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임진왜란 얘기했고 임진왜란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영향력 중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왕권이 실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럼 또 임진왜란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임팩트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얘기일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가 벌써 11번 만났어요. 이제는 좀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뭔가 이렇게 답을 맞춰야 되는 묘한 긴장,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자신 없는 답이라고 한다면 결코 명함도 내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우리 수업 안에서의 질문, 논의에 대해서 그 순간 나도 생각해보고 생각이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도 생각해보고 이런 이유가 아닐까 나의 논리를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배움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오늘도 같이 해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임진왜란을 조선은 썩 잘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혹독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미래를 점쟁이처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때 뭔가 그 사회는 오늘에만 함몰되지 않고요. 경직되지 않고요. 내일을 늘 준비하고 때로는 내일을 창출해가는 그런 모습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임진왜란을 우리가 혹독하게 겪게 되는데 그 혹독하게 고치는 혹독하게 겪는 과정 속에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조선 정부는 차버렸어요. 탁 걷어차버렸어요. 탁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역사의 가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걷어찼어요? 조선 정부가 그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는 혹은 부족하지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선 정부가 왜 간과하고 무시하고 걷어찼는지에서부터 우리가 또 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문학부 신유미 발표하겠습니다. 네. 조선은 1392년에 세워진 걸로 아는데 그 세워진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다른 음. 뭐 여진족이나 그런 건 충돌은 좀 있었지만 큰 전쟁이 없어서 이번에도 아닐 거다라는 약간 안일함에서부터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200년 가까운 200년 이상의 평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200년이면 한 60년을 치면 65, 64, 24 거의 4세대, 30년 치면 더 많은 세대, 4, 5세대가 충분히 평화를 구가하기에 충분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긴장을 얘기했었을 때 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안이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얘기. 또 건강학부 최윤심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가 있었기에 그런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는 당쟁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침략해온다 이거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속한 당쟁이 이기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냥 소통이 단절되어서 그때 권력을 잡고 있던 쪽의 말을 우세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신유미는 넓은 배경, 200년 이상의 평화라고 하는 조선의 익숙한 환경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 현실에 멀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시는 것. 때로는 우리한테도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안주하게 되면은 자신 눈앞에 보이는데도 안 보이고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미묘한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큰 환경,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윤신이가 이긴 것처럼 실제적으로 아까 내가 이런 힌트를 드렸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걷어차 버렸습니다.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행동을 걷어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걷어찼다라는 소극적인 행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면에서
예상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걷어찼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외면했고 정확하게 그 실체를 읽어내지 못했다라고는 비판적인 얘기를 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윤신이가 설명한 것처럼 당시 조선은 당파가 선의의 경쟁 관계, 그래서 보다 더 좋은 국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측이 정권을 잡고 또 새로운 더 좋은 또 선의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국정에 대한 능력이 또 제시가 되면은 또 그 정권이 바뀌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신하들 간의 경쟁 관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진영 논리가 강했던 사회.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혹독한 임진왜란, 아니 임진왜란을 막을 수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내가 생각할 때 분명한 역사가 진실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도요토미는 우리나라 조선을 얼마나 쉽게 가볍게 여겼으면요. 알려줬어요. 매교 사절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어다오. 중국에 갈란다. 중국을 공략할 테니까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한반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보여준 거잖아요. 카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조선 정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 국가를 지향하는 명나라가 비교적 중국 역사 속에서 명나라도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를 지향했던 시기의 중국의 왕조였거든요. 명나라 사대하고 있는 조선은 더하면 더했지요. 비교적 폐쇄. 다시 얘기죠. 폐쇄라고는 정치적인 폐쇄도 있고요. 외교적인 폐쇄도 있고요. 또 산업적인 폐쇄도 있어요. 어떤 산업적인 폐쇄? 우리는 삼면을 바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무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무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폐쇄적이고 좀 더 그걸 우리가 코로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 코로나를 내가 잘 이겨내고 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3년이 바닥일 때는 3년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불리한 점도 우리가 약하다면 불리한 점도 있지만 3년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위기, 위험과 기회, 반도라고 하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뻗어날 때 그걸 긍정으로 더 활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위축되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도요토미의 그 서신을 받고 조정이 발칵 뒤집혀지겠죠. 적어도 알아보자까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동인과 서인이라고 한 당시 정치 실세에 양파가 있었어요. 우리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옛날에 여당과 야당은 다 왕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당은 대통령 편, 야당은 대통령의 실책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정권, 대통령을 바꾸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측이 야당이고 대통령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측이 오늘 현대 정치에서의 여당과 야당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당도 야당도 다 한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사, 사절단의 대표는 황윤길이고 그에 속한 정파는 서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성년도 서인이었죠. 반면에 부사는 김성일인데 그는 동인이었어요. 동인. 근데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의 모든 것을 다 관찰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한쪽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일본의 무장이 장난이 아니고 뭔가 움직임이 남달랐다. 황윤길, 정사는 일본이 많은 함대를 이거는 함대 배를 본 거지, 그지? 안 보고 상상한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일본을 다니다 보면은 어쨌든 이게 본의 아니게 보이게 되잖아. 그리고 일본은 가릴 필요도 없어서 편지해가지고 문 열려고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다가 조선에게 사절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했었으니까 군사기지 가리고 이럴 정도로다 조선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는 황윤길은 어휴 위험합니다. 우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이 아니라면은. 근데 부사는 털끝마치도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야. 때로는 역사가 반복되는지 몰라. 최근 우리 정치에서 특활비 논란이 굉장히 뜨겁지요. 검찰총장 특활비 지 멋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 파악해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법무부 장관과 비교적 여당 측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은 무슨 소리냐. 너부터 조사해보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특활비,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 법무부에서 수사하는 거 없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왜 당신은 10억이나 가까운 특활비를 쓰는 겁니까? 해가지고 그럼 우리 같이 봅시다라고요.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네. 검찰청도 찾아가고 법무부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특활비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똑같아. 임진왜란과 똑같아. 여당은 법무부가 그래도 자료를 더 좀 낮게 제출했고 검찰 자료 형편없다 얘기하고요. 똑같은 걸 같이 보고 왔는데 야당은요. 법무부 자료가 그게 자료냐 법무부 자료 오히려 검찰은 그나마 자료가 좀 괜찮았다고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TV 방송국 여론 앞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울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간 이 두 정사 부사 황윤길과 김성일은 왜 이런 다른 보고를 했으며 그럼 이렇게 갈리면은 뭔가 이걸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선 정부가 찾아갔을까? 찾아가지 못했을까? 결론은 부사 김성일의 제안을 조선이 받았어요. 그는 일본 전쟁할 생각 전혀 없더라.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인의 결정이었어요. 서인과 동인, 동인과 서인. 정사는 서인이었고 부사는 동인이었다고 얘기했죠. 김성일은 동인에 속한 사람이었고 왜 이런 결정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면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 저쪽이구나. 너 이쪽이구나. 왜? 현실의 지금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얘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이라고 왜? 내가 어느 한편에 이념적인 내가 그 어떤 연관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나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오늘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이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면이 무척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진왜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도 많고 무엇이 결론이었고 어떤 이후의 일이 일어났고 하니까 조금은 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들이 여편이고 야편이든 상관없이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배움을 우리가 얻었다고 얘기할 수, 그 배움에 기초해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예상되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결과적으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정부, 조선 왕실에서, 조선 조정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 한번 좀 나눠주세요.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부 김겸이 발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때 저희 조선에서 외교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았는데 그 중에 일본과의 외교나 가까운 때 중국과의 외교에 뭔가 전쟁이 일어나면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겸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하나를 했어요. 그 시대 정황을 국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외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내치가 있고 외치가 있고 어느 나라든지. 그죠? 그래서 대통령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국내 정치를 잘하고 해외 관계를 잘하는 것이 결국은 한 나라의 위상을 지켜가는데 중요한 대통령의 국가 총리의 국가 수반의 왕의 역할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조선은 너무 안에만 우리들끼리 안에만 함몰돼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세 파악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급히 보냈다고 하지만은 그 정세 파악이 안 돼 있는 그 두 외교관이 가가지고 엉뚱한 두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정세 파악이 되지 못한 것 그것이 결국은 사실을 보고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작과 안영우입니다. 네. 제 생각은 이제 왕 밑에 두 세력들의 의견 차이가 크고 이 내부 분열 때문에 이제 한 세력이 어차피 조선은 망한다. 왕권을 싹 다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나중에 망하나 뭐 임진왜란으로 망하나 그게 그거니까 빨리 망하게 해서 한번 싹 갈아버리자 해가지고 그런 이제 세력들의 의견을 내서 이제 종합한 게 임진왜란 뭐 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올리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김성일 부사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의 의견이 채택되어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평화에 젖어져 있던 생각의 타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세 파악이 되지 못했던 이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우는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 뭐 망하면 어때? 이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서를 얘기했는데 그 정서를 얘기하기 이전에 분당적인 정파적인 갈등, 그것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정파적인 갈등, 우리 요즘에도 진영 논리라고 얘기하잖아. 문파라는 이름의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분들은
뭘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태극기 부대에서도 아주 태극기 부대 핵심의 진영 논리에 있는 분들은 태극기 부대 그 가치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 더 앞섰다라고 하는 비판을 들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문파 그 핵심들은 대한민국 미래보다는 문파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영 논리인데 이런 진영 논리는 합리적이고 진실이 중요하죠. 그 진영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미국의 모든 언론 진보 보수를 합쳐가지고 표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아직 그러면 9진 것 같습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는데도 지금 대통령 본인이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는 불법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진영 논리에 이 얘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일본이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고 일본이 전쟁을 벌리고 안 벌리고 중요하지 않고 네가 전쟁한다고 그랬어? 그럼 난 전쟁 안 한다고 그럴 거야. 네가 전쟁 안 한다고 그랬어? 난 그럼 무조건 너의 반대 전쟁한다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유사한 현상이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영 논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지지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폐쇄된 생각 속에서의 지지냐 아니면 끊임없이 그런 지지가 또 다른 고려에 의해서는 또 다른 합리적인 생각으로 또 결정되어 줄 수 있는 열려진 생각인가라고는 중요한데요. 조선은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은 불행하게도 한 목적성 국가를 위기로부터 지키고 국가의 미래에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었던 양진영, 여당과 야당, 동인과 서인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진영의 판단을 가지고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 임진왜란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가 너무 강한 신념으로 다른 고려, 특히 우리 정당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 우리 여당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 야당 안에서의 다른 목소리, 또 때로는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참 그게 정확한 판단이었네. 때론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던 판단이 참 정확한 판단이었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사회. 내가 생각할 때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사회와 유사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의 현상을 굉장히 극명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앞장서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다 하고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싸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지지를 위해서는 싸워줘 하고 있는 이 현상이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역사는 어떨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를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면은 어떠한 해법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해법과 세 번째 얘기는 진영 논리가 극심한 진영 논리가 극단적으로 해서 네가 그거 얘기해 난 끝까지 이쪽이야. 사실이 뭔가 우리 함께 생각하고 야 이렇게 너 그때 그 오사카 들릴 때 너 그때 그 동경 앞에 요코하마 들렸을 때 그 일본 배 300척 있는 거 김부사 300척 있는 거 봤잖아. 뭐가 300척이야. 나는 한 뭐 10척밖에 안 보이는데 뭐 10척이 말이 돼. 그게 그래 300척은 아니다 치더라. 한 200척은 되잖아. 200척이나 돼요? 김부사 잘 생각해봐. 10척은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한 60척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60척 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배가 있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 뭐 이런 식의 뭐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절대 전쟁 안 합니다. 절대 전쟁 안 합니다. 그리고 끝. 이것이 진영 논리라는 거잖아요. 진영 논리 위험함이고. 트럼프 안 듣잖아요. 그럼 무엇이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죠.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공부, 이런 역사를 배우는 우리들이. 어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 듣고 싶어요. 사회복지학부 김겸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중요한 키워드는 대화랑 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세력 간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정치색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두 세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같이 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더 나은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얘기. 골이 깊어. 담이 높아. 이 담 이쪽과 이쪽이 서로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 가정의 같은 부부지만 완전 남이야. 그렇다면은 이게 남으로 살지 않고 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화, 협상, 뭔가 소통의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미 굉장히 갈등한 상황이야. 그리고 양 세력들도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 공화당 충분히 공화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 우리 여당과 야당도 자기 세력만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한 30%, 뭐 20% 이렇게 되니까 한 나라의 30%가 한 나라의 20%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 상당한 힘이야. 그 힘은 사회를 들썩날썩할 수 있는 굉장히 권력이 주거든. 그 권력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축이 다시 앉아가지고 서로가 그래서 좀 더 대승적인 좀 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우리들만의 30% 20%가 아니라 60% 70%의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에 나온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까? 사복 이기훈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진짜 그런 문제를 해법이라고 하면은 그 결단 내리는 주체가 직접 상황을 보고 이해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왕이 직접 일본 가서 보고 와가지고 판단 내리면은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해법이고, 트럼프가 그 투표 나온 거를 직접 개봉해가지고 까봐가지고 진실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해법일 수 있지만 인간은 생각보다요 굉장히 복잡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보석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약도 먹는 게 많고 내가 연세도 사실 많으시니까 너무 힘든데 나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신천지의 교리 중에 이만희 교주는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까요? 영생한다고. 근데 지금 눈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이만희 교주, 약도 많이 먹고 휠체어를 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재판에서 그렇게 허락받아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만희 교주는 영생한다라고 믿는 신천지 교인들이 아직도 꽤 많을걸요. 현장에 가서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일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류 받잖아요. 지금 검찰청에 가서 서류 보고 그리고 또 법원에 가서 서류 받는데요. 이거는 만지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념에서 양심에 꺼려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그런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확신에 의해 가지고 마치 사람을 예수님이다라고 교주를 신앙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임신이라고 하는 거. 임신이 아니, 물리적인 임신이 아니. 그런데 진짜 임신하고 굉장히 유사한 현상들을 다 그 산모가 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성 있는 상상력의 힘이 인간한테 또 한편은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눈앞에서 그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 죽음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거는 껍데기고 그러면서 영원한다라고 하는 이걸로다가 또 믿는 사람은요. 눈앞에서 그 교주가 죽어도 영원히 사시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위험한 거예요. 자, 대화 얘기했어요. 대화, 협상. 어떻게 하면 진정한 대화, 협상에 그게 동인과 서인이 가능할 수 있었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역사 가정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하면 그리고 트럼프와 또 반대 진영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 진영 논리가 너무 무서운 우리 앞에 현실로 자꾸만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 진영 논리에 앞장서고 있는 선수들이 이 안에 있을지도 또 모르고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대화. 그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대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태연아, 어떻게 하면 대화가 될 수 있을까? 권태연. 웃지마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화야, 박경화. 네.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으르렁거리는 두 진영이 만났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자. 누구? 관광학부 최윤신 발표하겠습니다. 윤씨. 조선시대에 선조도, 그러니까 선조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광해군까지도 제대로 자리를 잘 잡혀서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 역시도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투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좀 더 리더십을 갖고 약간 적극적으로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대화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처럼 결국은 트럼프 현상, 미국의 이런 현상이 오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리더십의 문제, 그지? 리더십이 그걸 포용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분열로 가져가느냐가 임팩트를 미치는 게 맞지. 그런 면에서는 선조의 역할이 그때도 분명히 있었지. 선조의 역할이 그러니까는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윤신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 혼돈, 트럼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크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먹혀 들어가는 데는 트럼프 지지, 콘크리트 지지층, 문파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진영 논리의 극심한 어떤 그 핵심 세력들이 강력하고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조선시대 때는 양반 이외에 사실 뭐 그 정치에 관여할 수도 없고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일반 백성의 의사보다는 양반들, 살인들의 생각이 중요했고, 그리고 동인과 서인은 아주 분명하게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영향력의 그룹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보자고. 자, 대화의 협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진영이 뭔가 진영의 그 폐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난 공감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 진영이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몇 가지가 필요해. 일단 상대를 악마가 아니라 대화의 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대의 생각을 다 동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상대 생각을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야.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으로서 적어도 인정하고 존중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스텝에 어떤 협상가 진행될 수 있지. 상대를 악마로 생각하면은, 상대가 100%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어렵잖아. 그리고 그 얘기와 함께 또 한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나도 혹시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나는 절대의야, 나는 절대 정답이야, 내 답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또 입장으로다가 상대를 만난다고 한다면 모양은 조금 개방, 열려서 협상까지 갔다고 했지만 내 속에 나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의 확신이 강할 때는 이 협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이해관계가 다른 두 그룹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세 번째로 서로가 주고받아야지 협상이 돼요. 인사의 문제에 의해서든 아니면 서로가 원하는 어떠한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든. 근데 세상은 그런 거고 정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서희가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총칼 쓰지 않고 받아서 외교의 쾌거라고 우리 고려 역사를 다룰 때 그 역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서희의 강동 6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죠. 서희가 말을 참 잘해가지고, 아니면 서희가 굉장히 진전성이 있어가지고 거란을 설득할 때 호소력 있게 감동을 줘가지고, 아 그러냐, 조선이 그래 알았어 가져가,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주고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여진 때문에 정말 힘들다, 여진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이렇게 싸울 의사 없어. 너희들 사실 급한 거 저 중원에 내려가가지고 중원에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이 더 큰 목적을. 그러니까 상대의 의중을 읽고 상대의 가려운 거를 파악해가지고 상대의 의도대로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상대의 의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그게 물리적으로 땅이 오고 가고 뭐 내가 땅을 3개를 주고 땅을 5개를 받고 그런 주고받는 것도 있고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나는 외교부 장관 할래 뭐 이런 거 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받고 나는 이렇게 받고 뭐 이런 것들도 주고받는 것이지만요. 상대가 느끼되 조선이 믿을만하다. 조선은 우리에서 뒤에서 우리를 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고받음의 핵심인 걸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일단 말로써 줄 수 있는 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읽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단한 외교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 3가지가 실제적으로 협상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시블링 형제하고도 갈등이 일어나 아주 그 갈등이 꽤 클 때는요. 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게 굉장히 냉각됩니다. 그럴 때 그걸 여러분 쪽에서 풀려고 한다면요. 지금 오늘 수업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상대를 일단 인정해야 돼요. 언니는 사람도 아니야. 언니는 사람도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엄마가 다 한 건 이런 걸로 다 싸웠지만은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때는 과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내 자신도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의 대화에서는 저쪽이 사과했으면 나도 사과를 하고 저쪽에 어떤 거 있으면 나도 그것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나의 인정을 또 내가 잘한 것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는 어떤 이런 주고받는 이것이 대화의 협상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 하기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토론도요. 상대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고 상대의 얘기를 듣고 나 얘기를 하고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그런 기회의 경험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점점 더 자아가 강해지고 개성이 강해지는 시대에 있잖아요. 독불장군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개성은 더 존중받기를 원해요. 변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전 커피 다 통일, 짜장면 짬뽕 통일. 근데 이제는 메뉴도 많아지고요. 커피를 봉다리 커피를 마실 건지 아니면 블랙 커피를 마실 건지 커피에 뭐가 들어올 까 이걸 많이 묻는 그런 사회 더 복잡해졌어요. 각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성에서는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영의 선동가들의 리더들의 정치인들의 농락에 그것이 여든 야든 그것이 트럼프든 트럼프가 아니든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우리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우리 지금 오늘 현장에서도 검찰 다녀오고 다녀와가지고 법무부 다녀왔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가 오늘 조선 중기 임진왜란 역사의 한 토막이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토막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이 지금 58분이거든요. 그래서 8분까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오늘 재밌게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들 모시고 요 조선 중하반기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자리에 다시 돌아오셨으면은 영상 열어주시고 우리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오늘 들어볼 우리 강사님은 재미있는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첫 번째 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겸희 강사님, 겸희 강사님. 네, 김 강사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관심 가지고 한번 우리 들어봐요. 먼저 제목은 조선 후기의 화장품이고, 이 주제를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을 하면은, 어느 날 핸드폰에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영조의 딸인 화여봉주의 무덤이 발견됐고, 거기서 화장품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고 이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온 관광객들이고, 잠깐 겸희, 내가 화자인 잊어버릴까 봐서 그 생각이 났어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물어본다면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신문 기사랑 이런 것을 평상시에도 시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대학생으로서 보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국사 들으면서 답사 가야 되니까 아니면 발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걸 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보게 되는 편이 어느 쪽인가요? 저는 평소에도 약간 그냥 뭔가 내용이 제가 몰랐던 내용이나 흥미 있어 보이는 내용이면은 뉴스 제목 타이틀 보고 들어가서 한 번씩 보는 편이에요. 원래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대학생답습니다. 네. 네. 화자인 저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하는 가이드라는 배경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혹시 이번에 저희 박물관에서 새롭게 팔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화장품입니다. 박물관인데 화장품을 판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박물관에서 파는 화장품은 바로 여기 있는 영조의 딸 화여봉주의 묘에서 발굴한 화장품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화여봉주는 영조의 7번째 딸이자 사도세자의 친누나로 20세의 젊은 나이에 홍역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화여봉주는 언니들이 많아서 영조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 당시 면세결이라는 세금을 면제하던 논밭, 즉 국가에서 왕족들에게 지급받던 생활비가 다른 옹주들에 비해 2배가 넘는 땅을 하사받기도 하는 등 영조의 경제적 배려를 받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발견된 묘의 지석에 새겨진 영조의 글귀를 보면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리는구나 라는 대목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영조가 화여봉주를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여봉주의 묘는 지난 2015년 한 농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안에는 화여봉주가 생전 사용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빗, 거울, 눈썹먹 등 화장 도구와 다양한 화장품이 담긴 소형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 유물 속의 화장품들은 그대로 그 내용물이 담긴 채 발견되어 저희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이 화장품의 내용물을 분석하였고 한 화장품의 재료가 황개미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황개미가 화장품의 재료로 쓰인 건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외에 10점의 화장품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화장품으로 하면 팩,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사지 재료 등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코스맥스와 함께 전통 재료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만든 것이 바로 여기
프린세스 화협이라는 이름의 화장품입니다. 프린세스 화협은 올해 말에 정식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화효봉주의 묘에서 나온 화장품. 이는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화장을 했다는 뜻인데 혹시 이 당시 여성이 화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현대에도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눈화장인데요. 이것은 조선시대에서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현대처럼 색조 화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눈보다는 눈썹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화장 중 눈썹 화장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썹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조선시대에서도 똑같았고 유명한 조선시대 여류 시인인 이옥봉의 시 까치소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임은 오지 않네. 틀에 매화꽃이 다 져가는데 문득 나무 위 까치 소리를 듣고 부질없이 거울 속 눈썹을 그리네. 시 속에서 눈썹 화장을 언급하며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리는 행위가 화장은 하는 일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눈썹 화장은 미묵이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붓으로 그리는 형태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묵의 재료는 꽃잎을 태운 재나 아궁이나 굴뚝 안에 생긴 그름, 쪽으로 만든 먹 등이었으며 이런 다양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검은색이나 짙은 밤색, 검푸른색 등의 다양한 눈썹 화장이 가능했습니다. 미묵을 눈썹 벼루에 기름과 함께 개어 사용했는데 당시에는 사서 쓰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미묵을 직접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묵을 만들 때 겨울에는 잘 마르지 않고 여름에는 상하기 쉬우며 바람이 불고 비 오는 날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 비가 오는 날 등에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까다롭죠? 요즘이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화장품 가게에서 맞는 색으로 하나 사기만 하면 끝인데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유행하던 화장이 있었는데 눈썹은 눈썹 숲과 길이를 적당히 다듬은 후에 버들잎 모양으로 둥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눈썹에 따라 족집게로 일부를 뽑아내거나 다듬기도 하였고 미묵으로 색을 진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 하면 조상이 준 신체를 기준히 여겨 머리도 자르지 않을 정도였는데 눈썹은 그 규칙에서 예외였던 모양입니다. 시대에 맞춰 유행하는 눈썹의 모양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래도 그에 맞춰 눈썹을 다듬는 행위는 조선시대에서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화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왔지만 사실은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화장이라는 말이 고려시대에 사용되기는 했으나 같은 뜻이지만 현재 쓰이는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사용해서 실제로는 화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화장이란 용어는 개화기 이후에 일본에서 유입된 말이었으며 한국 화장 문화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꾸밈의 정도에 따라 화장을 일컫는 어휘로 담장, 농장, 염장, 응장, 야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눈썹 화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언급한 화효봉주의 화장품에서도 발견됐듯이 얼굴 화장이나 입술 화장도 있었고 각각 시대마다 유행하던 화장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화효봉주의 화장품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번거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꾸며야 했던 시기에도 자신을 꾸미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모습을 통해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이드 김겸이었습니다. 다음 관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우리 경위 발표를 들으면서 요 교육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지점들 궁금한 거 한번 나눠볼까요? ICT 학부 권태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자신이 이번 발표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를 먼저 앞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더 발표에 몰입할 수 있었고, 아까 위에 부분 보시면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시를 인용했습니다. 밑에. 네,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시도 아니고 조선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에 이런 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인용하니까 태연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레퍼런스 달아주고 풋노트를 달아주니까 근거를 얘기해 주니까 훨씬 더 그 얘기가 역사 속에는 사실상으로 와 닿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더 경위가 좀 더 요 근거를 우리가 더 흥미있게 본다고 한다면은 유명한 조선시대 여유시 이육봉 해가지고 이분이 살았던 시기 같은 연도 같은 거 이분이 조선 초기 사람인 중기 사람 후기 사람인지 그런 연한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할 수 있는 약간의 요런 거 연도만 하나 달아줘도 조금 더 그 근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 또 4번 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발표 톤이 되게 좋고 자신감 있게 들려서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주제가 참신하고 평소에 몰랐던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호기심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현이가 주제가 평소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참신한 것이라고 하는 것. 참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맨날 듣는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한국사 공부하러 왔지 참신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국사 공부라고 하는 이 뻔한 예전에도 했고 이 뻔한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참신한 뭔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의 힘을 키우는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처럼 참신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참신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상의 수업, 과제 이런 거에서도 뭔가 참신해 보이려고 하는 그 습관적인 노력 그리고 뻔한 일상에서 뻔하지 않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훈련, 관심, 일기에도 그렇게 내가 뭔가를 자꾸 적어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는 참신해라고 해도 참신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에는 너무 뻔한데도 여러 가지 참신한 포인트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하루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신하더라고 하는 다현이의 이 표현이 정말 이 교육 프로젝트의 아주 개성, 이 프로젝트의 개성은 나 역시도 참신했어요. 영조 얘기 나오고 화요오주 얘기 나오면서 이것도 또 봐봐 2015년도니까 사실 그게 최근에 디벨롭된 이야기를 갖다가 화장품 회사 코스맥스까지 선전해 주면서 말이야. 응? 이게 참 재밌는 조건이에요. 이런 실험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데서도 계속 해보세요. 또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건데 사각 같은 걸 보면 그런 미용 같은 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된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박물관이 있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겸이야, 응? 네. 사회복지하지 말고 뭐 좀 역사 조금 전공 더 해가지고 학예사 이런 쪽으로다가 박물관에 뭐 이런 거로다가 하면은 순위 같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박물관도 박물관의 전시 기획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시대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전통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까운 우리 시대에 궁금한 어떤 그런 주제를 개발해 가지고 그런 기획 전시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역사를 좀 더 젊은 사람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겸이 발표의 수준의 어떤 피드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뭘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학부 김효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보고경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화장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셔서 좀 그런 게 와닿았던 것 같고 또 화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쓰였지만 일제 시대 때 이렇게 개화기 때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그 언어적, 문화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서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일본을 통해서도 근대화에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효나 돈가스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생각보다 뭐 라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커넥션이 있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거 많다는 걸 잘 파악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언어 표현에 있어서 일본식의 표현들 굉장히 많은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거. 강압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우리 좋은 표현들을 살려내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자연스러운 교류의 문화에 있어서는 수입되었다고 열등하게 생각할 것 없고 또 수출되었다 너무 지나치게 자랑할 것도 없이 문화의 교류로서 좋은 수입과 좋은 수출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 우월주의자나 문화 열등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글로벌 시대의 한국사를 잇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재밌는 질문. 조선시대 하면 조상이 준 신체를 누구도 그래서 우리 근대 개혁할 때 단발령 개혁한다고 좀 목숨 끊으면서 부모가 준 머리를 끊으라니요 하면서 저항했던 그런 역사도 알고 있는데 감히 눈썹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받은 눈썹을. 근데 여성들이 미를 가꾸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자유롭게 뽑았던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런 리포팅을 갖다가 겸미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왜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이런 것들 자꾸 사유해 보죠.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 관심 분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진짜 머리 우리 신체 건드리지 않았는데 근데 눈썹은 건드렸네.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관광학부 최은신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고등학교 가면은 막 선생님들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때부터 화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교 사회가 더 자리를 잡고 있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들의 미를 꾸미고자 하는 그 욕구까지는 꺾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신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 특히 조선과 같은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종교, 기독교, 불교, 고등윤리적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는 신앙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아름다움, 이런 욕망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많지요. 근데 그렇게 엄한 조선 유교 사회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될 만큼 다시 얘기하죠. 인간의 욕망은 가둘래야 가두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좋은 교육의
접근이 아닐까, 신앙의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참아내고 억눌리는 걸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도를 익히고 뭔가 우리가 맑아지는 인간의 어떤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나친 억압은 인류 역사에서 지나친 억압은 항상 모든 그런 면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 안동의 하회 마을 지금도 살아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살아있는 조선시대 전통 마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안동의 하회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동의 하회 마을의 또 한복판에는 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당은 조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앙당도 있어요. 선앙당. 선앙당이 뭐지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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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주술적인 어떤 그러한 나무에게 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사회가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그래서 조선의 남성들은 유교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지만은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그 유교적인 남성의 어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소박하면서도 그러한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그 엄중한 조선 사회의 하에 마을 안에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의 보존의 그 희구하는 그 마음을 그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특히 신앙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욕망을 죄악심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과 위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역사에 특히 종교의 역사에 신앙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욕망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해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욕망의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또 발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 다음 발표죠. 아주 다 여러 유형의 개성들이 느껴지는 아주 수는 적게 들어왔지만 이번 주에는 자 최윤신 강사님, 윤신 네. 강사님, 윤신이 네. 준비한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에게 발표해 주세요.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약간 이걸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지금 약간 동생이 계속 한국사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항상 미루고 있고 또 지금 약간 하고 싶은 거는 없는데 진로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자면 이게 약간 대화 형식으로 돼 있긴 한데 네, 그냥 저는 그냥 읽을게요. 아니야 대화 형식으로 해봐. 윤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더 재밌어. 네, 하는데 약간 네, 대본 아니 보면서 진짜 같이 해주세요. 그래 같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생이라 생각하고 윤신이의 그런 끼를 위축받지 말라고 윤신이의 그런 끼를 우리가 저기 시원하게 하고 나면 윤신이가 굉장히 또 응원받았다는 느낌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민경아, 맨날 역사 시험이다 자격증 따고 싶다는 핑계로 내가 알려줄 때마다 항상 구석기부터 시작했었지. 그런데 중간에 맨날 이런저런 핑계로 맨날 그만둬서 아마 선사시대밖에는 기억에 나는 게 없을 거야. 선사시대도 까먹었으려나? 뗀석기는 어느 시대 도구였는지 기억나? 나 그거 알아. 언니가 알려줬었는데 구석기?
맞아, 잘했어. 그럼 다음 시대가 신석기였어. 구석기에서는 돌을 깨트려서 떼어 만들어서 뗀석이라고 했잖아. 신석기에 가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도구가 좀 더 발달했다고 한 거 기억나지? 뭔지 기억이 날까? 간석기. 맞아, 맞아. 이렇게 선사시대는 잘 아는데 이거 말고는 하나도 모르겠지? 그리고 맨날 여기만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또 막 다른 일들이 생겨서 막 미루다가 또 못하고. 맞지? 역시 언니는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 저번에 친구가 그래, 여기까지. 또 딴 길로 세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혹시 사화가 뭔지 알아? 역시 모를 줄 알았어. 크게 무호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화가 있는데 기억나?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무호사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원수를 갑자사와 앞으로도 뒤로도 조광조 그의 이름이 기묘하다 해서 기묘사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을사사와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분명히 알려줬었는데 언니 나 모르겠어. 그냥 빨리 말해봐. 괜찮아. 오늘부터 기억하면 되지. 먼저 사화란 쉽게 말하자면 훈구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림 세력들을 죽인 거야. 살림이 누구냐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조선을 세우자고 주장한 사람들과 고려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 누군지 알려나? 맞아. 바로 정도전과 정몽주야. 정도전은 조선을 세우고 개국공신이 되었지만 정몽주는 너도 알다시피 고려에 끝까지 충성했지. 이방원과 단심과 하여가를 나누고 결국 이방원에 의해 죽었잖아. 비록 정몽주는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남아 있었어. 이방원은 정몽주의 제자 중 길제를 등용하려고 하지만 그는 스승인 정몽주와 같이 고려에 충성하기 위해 조선의 임금들을 섬기지 않아. 이렇듯 중앙에 진출하여 권력을 잡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두어 교육을 했어. 이렇게 제자들이 늘고 늘게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성종 때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을 하게 되지. 이들을 바로 사림이라고 해. 그럼 훈구는 누구일까? 맞아. 바로 조선 개국과 세조 때 개유정난 이후 공신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말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훈구는 조선 초기 때부터 권력을 잡아온 사람들이고 사림은 잠잠했다가 성종 때부터 뜨기 시작한 사대부들이지. 이제 알겠지? 응. 그래서 그럼 아까 말한 사화들은 중요한 거야? 외워야 돼? 외우고 잘 알고 있으면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정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정치 세력들로 조선 시대의 흐름만 살펴보는 걸로 하자. 어때? 어쨌든 저렇게 연산군에서부터 명종을 거치면서 일어난 4번의 사화들로 인해 살인 인재들은 엄청나게 죽게 돼. 하지만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를 수가 없었지. 마찬가지로 양반끼리 낳은 아이만 양반이었기에 처음부터 수가 많이 없었던 홍구의 세력은 점점 사라져. 반면 지방의 많은 서원들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살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 당연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야. 형아,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피할 수 없었는지도 몰라. 유럽은 절대 황정에서 귀족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시민혁명을 거듭하면서 지배층이 점점 증가하게 되잖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벌귀족,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훈구, 사림을 거듭하면서 지배층이 점점 줄어들게 돼. 심지어 조선의 마지막으로 가면 두세 가문만이 권력을 잡게 되잖아. 즉 살아남은 사림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분열하게 돼. 따라서 점점 소수만이 권력을 가지게 되지. 이를 당쟁, 즉 붕당 정치라고도 하는 거야. 그 시작은 아마 이조전랑의 자리 때문이었을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이조전랑은 높은 관직이 아니야. 그럼에도 이 자리가 싸울 정도로 중요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나 모르겠어. 언니, 나 이제 너무 힘들어질라 해. 하긴 지칠 때가 되긴 했다.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하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 이조전랑은 낮은 관직이지만 중요한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언론, 감사, 감찰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이건 과거도 마찬가지야. 자신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탄핵하고 왕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궁의 서적들을 관리하던 곳이 바로 삼사였어. 그리고 이런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관직이 바로 이조전랑이지.
심지어 이주전랑은 자신의 후임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중앙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도 하지. 어때? 이 정도면 모두 탐낼만 하지? 이렇게 시작된 당쟁이 현종 때에는 정말 어이없는 예속 논쟁을 벌이기도 해. 이 예속 논쟁을 쉽게 알려주자면 누가 죽으며 제사를 드리잖아. 이 제사를 얼마 동안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싸운 거야.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 정파 싸움은 결국 임진왜란까지도 이어지게 돼. 임진왜란 때의 왕은 선조, 선조 때에는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진 때였지. 서인은 일본이 싸우려고 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동인은 일본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고 했어. 하지만 결과로 알 수 있듯 당시 권력은 동인에게 있었어. 따라서 일본이 공격했을 때 당시 조선은 방어할 수 없었지. 이걸 거울 삼아 반성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동이라는 드라마 기억나? 나 그거 알아. 그거 재밌었어. 드라마에서 숙종은 멋있는 왕으로 나왔잖아. 하지만 실제 숙종은 갈대 같은 왕이었던 것 같아. 숙종 때에만 권력이 3번 바뀌었거든. 이는 숙종의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고도 할 수 있지. 이때부터 당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 아, 그래서 시험에서 황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숙종 때야. 어쨌든 이때부터는 내가 살거나 죽거나 분쟁이 더욱 심해지지. 결국에는 사도 세자도 죽게 되잖아.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분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 이를 탕평이라고 하지. 평아, 왕의 이름에 조가 붙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왕이거나 세조와 선조, 인조같이 반정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야. 심지어 세종도 조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잖아. 그러면 영조와 정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하지만 이들은 피를 중요시했던 당시 천출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들의 시작은 어땠을지 말을 안 해도 알겠지? 이와 같이 선조도 올바른 형통으로 왕이 되지 않아. 그것이 콤플렉스였지. 결국 그의 실책이 광해군에게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 하지만 영조와 정조는 정치를 굉장히 잘한 왕으로 남았어. 그 이유는 아마 천출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찾고 도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이 나는 천출이기에 힘이 없어서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에서 사대부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 또한 선조가 자신의 주관을 뚜렷이 했다면, 분당을 나누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지? 언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 그 과를 나왔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의 주관을 가지고 너의 모든 콤플렉스를 다 이기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기를 바래. 다음에는 너가 궁금한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정조 이후의 세도 정치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자. 윤신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윤신이 발표 보면서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떤 피드백, 어떤 질문이 가능할까요? 이거 들어봐요. 차범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생과 대화하듯이 역사를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생이 모를 것 같은 역사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있고 드라마 같은 매체를 예로 들어서 동생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다행히 생각에 동의를 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 많은 역사적 기록을 좀 다루고 있거든. 페이지는 2쪽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교과서에서 다루더라도 뭐 훨씬 더 많은 페이지의 정보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멘트했듯이 이거 다 쫓아가다가 중간중간 놓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량인데 이 많은 분량의 역사적 그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도록 하면서 그것도 동생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과외 가르치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정리의 내공은 윤신한테 뭔가 특별한 어떤 역량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많은 걸 다 담다 보면은 어쨌든 양이 많아서 좀 이렇게 글이 부담스러워지는데 다행히 말처럼 눈높이도 맞춰줬고 그런 개성이 아주 드러나는 프로젝트였어요. 또 사회복지학부 김지선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때 사화에 대해 배우면서 역사 선생님께서 저희가 외우기 쉽게 엄마가 감자, 무 사오기 심부름을 시킨 거라 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김유사화는 김사화, 갑자사화는 감자사화, 무사화는 무사화로 재미있게 어, 외웠던 기억이 나서 어, 좋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선생님도 센스가 있으시네, 그지?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거 진짜 외우기 힘들어. 나도 지금 못 외우고 있는데, 근데 감자사, 업무사, 그러니까 그게 진짜 쏙쏙 들어오시 윤씨의 나름대로 사화에 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동생한테 하는 얘기가 리마인드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남다른 거잖아, 그지? 뭔가 내가 내 눈톱이 맞는 내 옷을 재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함께 토론한 우리 모두가 돌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고 또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가면서 민혁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박수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친동생한테 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실제로 진짜로 가르쳐 주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실제 대화처럼 현실감 있게 가본 것과 또 이제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어간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됐으면은 민혁이도 정말 센스 있는 이 자료 보이시나요, 여러분? 백석신문사. 다시 이게 우리가 할 시간이 안 되니까 민혁이도 난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업을 더 하면서 이게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사회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뭔가 임팩트가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나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 그 민혁이 같은 경우도 백석신문사 해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인데 이 역사적 사실을 그 현장에서 지금 뭐 전쟁하고 우리 CNN 같은데 전쟁 리포터 하잖아. 남한선생이 이걸 갖다가 현장 리포터가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다뤄본다라고 하는 거. Why not? 왜 우리는 남한선생 얘기만 그렇게 역사 얘기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why not? 왜 못했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역사에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정말 젊은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또 외우고 재미없는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준비했던 민혁이한테는 뭔가 이 남한선생 이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런 실험들이 다 가능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던 요 얘기도 사실은 재밌었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또 방금 전에 한 그 얘기를 재밌게 설명해 준 거, 그 정말 의미 있고요. 윤신이 얘기 그러면서 개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성이 있는 그런 글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일인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진이. 일단 1인 2역으로 대화하는 형식을 역할을 맡아서 한 게 되게 잘 한 것 같고 마지막에 약간 인생 조언처럼 동생한테 그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막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과제 할 때 그것까지 생각 못 하는데 와이나 특별히 윤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제목 하나도 굉장히 이 개성을 확 살려주는 너의 꿈은 응원할게. 그리고 아까 그 배경을 설명했었을 때 이 응원은 동생을 빌미해가지고 자기한테 응원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런 과제가 밀린 과제가 있었나 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과제를 가지고 윤 씨는 재밌게 놀았어.
배움에 있어서 가장 고난도의 배움은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학습, 러닝에 있어서 플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일찍 그 플레이를 잃어버리고 러닝을 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 그 교육학적으로 많이 하거든. 근데 윤씨는 나름대로 즐겁게 놀면서 이 과제를 하는 이것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장점이고 특성이고 또 기대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장점을 우리 윤씨가 계속 살려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놓쳤던 거 그거 다시 좀 윤신도 마찬가지야. 윤신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 윤신이 같은 경우는 참고했던 메인 그 자료들 그 출처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걸 좀 담아주면 좋겠고, 워낙 어떻게 요리했는지 사실은 진지한 친구들 같은 건 뭘 가지고 저렇게 요리를 했지 그 다음에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 윤신이 같은 요 출처들이 어떤 걸 활용했어요? 출처가 뭘까? 저는 저희 교과서를 그 책을 한번 읽고 나서 그냥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편하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평상시에 역사를 좋아하는 거야, 그지? 윤신이는 그 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글 자체도 이번에는 실제로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있고 그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게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반응을 실제로 그때 했던 반응들을 기억을 되살려내서 진짜 있을 법한 걸로 되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텍스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텍스트,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 번 요리해봤던 경험, 고민들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출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겸이 같은 경우는 이 출처가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찾아봤던 기사 3, 4개 정도랑 논문을 따로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그렇지. 논문까지 찾았으면은 그 글의 말미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다수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심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논문까지 찾았군요. 그래서 어쩐지 이 내용이 일반 개설서에서의 만나기에는 조금은 더 특화되어 있는 설명이 많았는데 그런 노력 굉장히 멋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이 같은 경우는 이 글이 더 재미있고 더 화합하려면 그 화장이고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사진 같은 거 혹은 그걸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도구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그 하는 방식을 설명하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컷이 그 설명서 왜냐하면 비주얼한 얘기 화장이란 비주얼한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면 훨씬 더 이 얘기가 파워풀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그 민혁이도 좋은 글 냈고 또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만나요. 감사합니다.